30대의 돌싱녀입니다. 저는 이혼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게 가족 간의 결합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된 사람이에요. 저와 남편의 사이가 좋거나 나쁘거나를 떠나서 시댁이나 친정의 일이 벌어지면 상대편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된 거죠. 남편과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두 딸을 키우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아이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었지만 시댁의 요구로 일을 그만두고 경단녀, 경력단절 여성이 되었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다시 일을 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중간에도 틈틈이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았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이혼하고 저도 어떻게 되었을지. 남편은 둘째 아들로 시댁에서는 남편을 그리 귀하게 여기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시댁 자체가 장남, 장손에 대한 기대가 큰 집안이었거든요. 뭐든 첫째한테만 몰아주는 집, 그런 집이었거든요. 솔직히 그런 집안의 둘째, 그것도 아이들이 모두 딸인 집은 그리 중요한 역할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좋았어요. 시댁에 관여할 일 없이 저희끼리만 집을 잘 꾸려가면 될 일이니까요. 시댁의 장남과 결혼했더라면 옷 입는 것부터 먹는 것까지 하나하나 간섭이 들어왔을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치면 아예 둘째나 막내가 속 편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시댁에서 장남은 아주 골칫덩어리였어요. 오냐오냐 자라서 문제 일으키는 일만 할 줄 알지 문제를 수습할 줄 모르는 게 이 집 장남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결혼했을 때는 남편 결혼식 부조까지 갖고 날라버렸으니 말 다한 셈이죠. 결국 그때 결혼식 비용도 모두 시부모가 대신 내줬어요. 결혼식 당일에는 몰랐지만 결국에는 다 알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슬쩍 그렇게 이야기하며 집에 돈 드는 일은 당분간 자제하자고 했을 정도니까요. 사람하고 시비 붙어서 깽값 물어주고 돈 빌렸다는 사람 오면 돈 갚아주고 그 엄청난 사건 사고들은 시부모와 남편이 모조리 뒤처리하곤 했어요. 당시 저는 20대 후반으로 결혼이라는 게 둘이서만 하는 거라고 착각하던 꿈 많은 여자였죠. 앞으로의 일을 전혀 예상치 못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한 여자였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편과 시모가 아주버님 뒤처리를 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남편 시댁이 다 하는데 왜 네가 돌아버리냐고요? 말도 마세요. 결혼 후에는 저한테도 그 뒤치다꺼리를 맡기더라고요. 세상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었어요. 그런 제가 결혼 후 처음으로 아주버님의 싸지른 똥을 치우다 완전 화나서 머리에 뚜껑이 열린 날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는 저와 남편이 둘 다 돈을 벌고 있을 때였는데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굉장히 초조한 기색으로 핸드폰만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벨소리가 나면 황급히 화면을 봤다가 원하던 사람이 아니면 곧 시무룩해지고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에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나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의식하는 게 이상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슬그머니 물어봤어요. 당신 요새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전화기만 내내 쳐다보고 꼭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굴어? 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형님 전화 좀 기다리고 있었어. 아주버님? 왜? 무슨 일 있어? 그러면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전화 먼저 해보면 되지. 왜 전화를 기다려? 바쁜지 전화를 안 받네. 분명 금방 연락 준댔거든. 근데 연락이 없으니까 계속 신경 쓰이게 돼. 저는 순간 흠칫했어요. 금방 연락을 준다고 해놓고 사라진 아주버님. 남편에게 듣던 아주버님의 사고 후 행동과 동일했거든요. 혹시 당신 아주버님한테 돈 같은 거 빌려주고 그런 건 아니지? 아니야, 돈을 왜 빌려줘.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이렇게 대놓고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을 보고서 결국 제가 집요하게 추궁하자 남편이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형님이 저번에 빌려준 돈 2배로 갚아준다면서 돈을 좀 빌려갔어. 원금의 2배 정도는 거뜬히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남편에게 물었죠. 그래? 얼마를 빌려줬어? 화나지 않는 제 말에 남편은 용기를 얻은 듯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5천만 원 정도? 미쳤어? 5천만 원이 어디 있어서 돈을 빌려줘? 당신 결혼식 때에도 결혼식장에서 돈 다 뺏긴 거 기억 안 나? 그래서 어머님이 돈 대주셨잖아. 그리고 우리 이제 곧 첫째 아이 태어나. 빚까지 지면 우리 어떡해? 육아휴직해도 돈 얼마 안 나올 텐데 거기에 대출까지 있으면 우리 파산이야. 돈 없다고 했더니 빌려서 갖다 주면 첫 번째 이자 내는 날 되기 전에 돈 불려서 돌려준다고 해서. 근데 내일이 이자 내는 날인데 아직 연락이 없어. 그렇게나 당하고도 또 속아버린 남편을 보며 저는 아픈 머리를 꾹꾹 눌러댔어요. 호구도 이런 상호구가 없었어요. 게다가 가족들 등쳐먹는 아주버님이라는 작자에 대한 신용도는 밑바닥을 쳤고 남편에 대한 신뢰도 조금씩 깎이는 기분이었죠. 아주버님이 그 돈 돌려줄 거라는 환상 좀 버려. 그렇게 당하고도 여태 그걸 몰라? 이제 막 이 집 식구 된 나도 아는 걸. 우리 선에서는 그거 어떻게 못해. 완전 폭탄이잖아. 나 지금 만삭이고 애 낳으면 일 그만두기로 이미 이야기 다 됐어. 내 후임까지 구한 상태에서 번복은 못한다고. 오늘까지만 기다려보자. 형님이 전화할 수도 있고. 벌써 오후 6시가 넘었어. 연락하려면 애초에 했어야지. 당신은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믿어? 우리 선에서 해결 안 하면 부모님한테라도 말해야지.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 가족이 형님뿐이야? 나랑 내 뱃속에 있는 당신 아이는 안 보여? 당신이 진짜 생각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지. 나한테 상의도 없이 대출까지 받아서 돈 빌려주고 도대체 어떻게 살자고. 제 말에 남편도 별말 안 터군요. 본인이 잘못한 걸 아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입 꾹 다물고 있는 모양새를 보니 속이 터질 것만 같아서 저는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아주버님이 남편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가지고 가서는 약속한 날짜가 됐는데도 안 돌려줘요. 그걸 왜 나한테 전화하니? 네 남편이 빌려준 걸 왜 나한테 이야기하냐고. 그게 저희 이제 막 결혼해서 돈도 없고 남편은 결혼식 때도 아주버님한테 돈 뺏겨서. 그래서 우리가 해줬잖니? 그리고 우리 집 장남이 사업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운 일이니?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이것부터 기억해라. 우리 집은 무조건 장남이 우선이야. 어쨌든 돈 빌린 건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네 아주버님한테 해. 아주 지랄을 떠는 시모를 보며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시모가 지랄 떠는 것도 이해는 갔어요. 시댁도 아주버님에게 돈 뜯긴 게 1억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자식을 두고도 오냐오냐 하는 건 이해가 안 갔지만요. 결국 초조하게 굴던 게 친정엄마에게 들켜버렸어요. 한 달 이자만 100만 원 넘게 나가는데 초조하지 않은 게 이상했죠. 엄마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돈을 좀 모아놓은 게 있는데 도와줄까 하더라고요. 금액은 딱 5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무마가 되면 또 친정 믿고 남편이 돈을 빌려주지 않을까 하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죠. 일단은 그 돈 빌려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일단 이 돈으로 대출 갚아. 이건 무슨 돈인데? 눈이 휘둥그레진 남편의 모습에 저는 한숨을 푹 쉬며 답했어요. 우리 엄마가 도와주신 거야. 이거 받고 대출금 갚아. 아니면 진짜 우리 힘들어. 둘 다 월급 고만고만한데 아파트 대출금에 그것까지 끼면 감당 안 되는 거 알지? 필요 없어. 내가 갚으면 돼. 왜 내가 이런 도움 받아야 하는데? 이런 돈 함부로 받아오지 마. 처가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겠어? 완전 불쌍한 사람 취급 장난 아니네. 그래서 자선 사업하듯 돈 던져주면 막 대단한 사람 된 거 같고 그래? 야, 말 똑바로 해. 네가 그딴 미친 짓 안 저질렀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다 네가 만든 건데 도와준 사람한테 뭐?
아직도 너 혼자 사는 기분인 것 같은데 말해줄게. 너 결혼했고 나랑 같이 사는 거야. 당신이 버는 돈, 내가 버는 돈 모두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근데 네가 먼저 5천만 원이나 빌려서 아주버님 줘버렸잖아, 상의도 없이. 네가 잘못했다는 생각 자체가 없나 본데 지금 여기서는 네가 100번 잘못한 거거든? 제 말에 남편은 답을 안 하더라고요.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그 꼴을 만든 게 누군데 지금 어디서 화풀이냐고요. 그런데 그때 딱 좋은 생각이 났어요. 엄마는 제게 저 알아서 쓰라고 그 돈을 주셨지만 그거 다 갚고 나서도 아주버님이 돈을 안 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동정 받는 거 싫으면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법도 있어.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차용증 써. 그런 거면 빌린 돈 갚는 거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필요 없겠지. 그냥 받아 쓰는 게 자존심 상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빌려. 높은 이자 내지 말고 상환 기간도 길게 하고. 그럼 됐지? 제 말에 남편은 잠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지. 차용증을 써서 도장까지 쾅 찍었어요. 친정엄마 이름으로 빌려준 것이고 갚아야 하는 건 남편으로 말이죠. 그렇게 상황이 일단락되고 나서 며칠 지나 시모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빌려간 돈은 이미 없는 돈이라 생각해. 혹시 또 모르잖아. 사업이 잘 돼서 몇 배로 돌려줄지. 우리 장남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데. 똑똑하긴 하죠. 가족들 돈 빼가는 수법이 아주 탁월하니까요. 저는 시모에게 그리 말할 수는 없어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그 돈 저희 친정어머니가 빌려주셨거든요. 요즘 세상에 그 이자로 돈을 어떻게 갚아요? 친정어머니가 빌려주신 건 원금만 갚으면 되거든요. 너 설마 우리 아들한테 처갓돈 빌리도록 만들었니? 네, 저희 이자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이 대출 받을 때 형님이 금방 돌려주실 거라고 상환 기간을 짧게 하기도 했었고. 진짜?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 왜 우리가 사돈에게 그런 빚을 져야 하느냐고. 이게 다 네가 계획한 거 아니니? 어머님, 계획이고 뭐고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빨리 대출금 못 갚으면 애도 못 가질 형편이에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말해도 시모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그냥 자기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빚을 졌다는 그 사실이 너무 분하고 짜증이 났나 봐요. 아니, 그럴 거면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주던가요. 전화했을 때는 그렇게 매몰차게 굴며 전화를 끊더니 그 돈 우리가 갚을 거야. 네가 그런 짓 하면 사돈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남이 이상하게 볼 건 알면서도 아주버님이 사고치는 게 고쳐지지 않을 일이라는 건 왜 모를까요? 그 말하고 시모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결국은 2천만 원을 모아서 주더군요. 그 돈은 남편이 받아서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돌려줬고요. 어머니는 그 돈 받고 엄청 떨떠름한 표정이었어요. 예, 너희 금방 이렇게 갚을 거면 내가 괜한 참견한 거 아니니? 아니야, 우리가 급한 불 꺼줬다고 시어머니가 돈 마련해서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거야. 받아서 다시 모아도 언젠가 쓸 일 있겠지.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남편도 시모도 저에게는 돈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도망가서 집안에 문제 생길 일도 없었지만 간혹 아주버님과 돈 문제로 얽힌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면 저한테 뒤치다꺼리를 맡기지는 않았어요. 또 그런 일 당하기는 싫었을 테니까요. 어쨌든 그 뒤로 저는 좀 편안해졌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희는 경제권을 나눴어요. 합치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덤탱이 쓰는 건 질색이니까요.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자 둘째가 생겼고 저는 경단녀로 지내며 공부를 하고 있었죠. 전 직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으니 다른 곳을 노리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간 남편이 우리 집에 갚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죠. 장모에게 빌린 돈이 달콤하긴 했는지 갚을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딴 싸구려 자존심은 왜 세웠는지. 하지만 3년 만에 도망갔던 아주버님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야말로 아주버님에게 돈을 받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 손에는
작은 갓난쟁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사고 친 것만큼 이혼 경력도 화려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결혼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이가 같이 왔더라고요. 게다가 아들이었죠. 장남이 데려온 장손, 그것만으로도 시부모는 아주 좋아 죽더군요. 아주버님이 이혼을 했든 말든 아예 상관을 안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불려서 간 그날 시댁은 아주 잔칫날처럼 푸짐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저는 아주버님에게 인사를 하고 말했어요. 아주버님, 이제 그만 저희 남편한테 빌린 돈 갚아주세요. 저희 남편 아직도 그 돈 갚으면서 힘들게 살거든요. 남편이 말하지 못할 걸 예상하고 제가 말한 거였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주씨, 내가 돈을 빌린 건 내 동생이야. 엄마도 동생도 나한테 돈 돌려달라고 안 하는데 왜 제주씨가 나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해? 내가 제주씨한테 돈 빌린 건 아니잖아? 아주버님 말에 저는 기가 찼어요. 아주 개소리를 정성스레 하는 꼴을 보니 확 열을 받았죠. 윗사람이든 뭐든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네, 그 돈 남편이 빌려드렸죠. 근데 그 돈 저희 친정 어머님이 남편한테 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갚으셔야죠. 솔직히 결혼 전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결혼했으니 저도 남편이 하는 일에 충분히 간섭할 수 있거든요. 그게 가게를 위협하는 일이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제 말을 듣던 아주버님은 인상 좋은 얼굴로 웃더니 제가 아닌 남편에게 말하더라고요. 너 좋은 와이프 얻었네. 남편 일에 화낼 줄도 아는 와이프. 좋지. 돈 이번 주까지 마련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재수씨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못 본 척하냐?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 얼굴은 간만에 활짝 피었고요. 사실 2배까지는 아닌데 0.5 정도는 부풀렸지. 아쉽네. 더 맡겨놓으면 2배는 거뜬할 텐데. 그 말에 남편이 넘어갈 것 같아 저는 얼른 남편을 막았어요. 그냥 주세요. 원금만 돌려주셔도 돼요. 제 말에 아주버님은 싱긋 웃으며 알겠다고 답하더군요. 그 돈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저희는 집에 돌아갔고 약속 날이 돼서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없고 시모가 아이를 보고 있더군요. 육아의 고됨이 우러나는 시모의 모습에 저는 아주버님부터 찾았어요. 그런데 안 계시더라고요. 혹시 돈이라도 뽑으러 갔나 싶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제게 아이를 안겨주더군요. 잠깐 맡기려는 건 줄 알았는데 시모가 경악스러운 말을 꺼내더군요. 우리 손자, 네가 좀 맡아보거라.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딸을 둘이나 키우는 저한테 애를 맡길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뭘 그렇게 놀라? 네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할 일은 해야지. 맏며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네가 맡게 됐으니 영광으로 알고 잘 키워. 우리 집 대를 이을 아이다. 뭐라고 말해야 하는데 입이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한 대로 남편을 쳐다보며 도움을 구하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모 말에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시모에게 물었어요. 애기가 아주버님 아이인데 제가 왜 키워야 해요? 아들은 어제 나갔어. 애 엄마가 애 주는 조건으로 돈 달라고 했단다. 그래서 1,000만 원 들려서 보냈어. 이혼했으니 그냥 애를 가져올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 아주버님은 또 돈을 두고 날라버린 거였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쩌자고 매번 당하는 건지. 이 정도쯤 되니 그냥 당하는 걸 즐기는 거 아닌가 싶은 정도였죠. 그럼에도 덤덤한 저 표정. 이 집구석에서 답답한 건 저뿐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죄가 없다는 건 제가 잘 알아요. 2딸을 키우고 있는 저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그 아이를 맡아 키워야 할 이유가 대체 어딨냐고요? 어머님, 저는 그 애 못 키워요. 아주버님이 키우면서 잠깐씩 봐주는 거면 또 몰라도 이렇게 제 애처럼 키우면 우리 애들은요? 딸 애들은 쓸모없지 않니? 결혼하면 출가 외인에 어차피 남의 집 호적에 들어갈 텐데 뭐하러 정성 들여 키워?
그런 애들보다는 장손이 더 중요하지. 대를 이을 아이야. 너처럼 안일하게 생각하며 키우는 건 말도 안 돼. 뭐든 좋은 걸로 해먹이고 해입히고 그래야 하는 법이야. 어머님, 저도 제 자식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어떻게 남의 자식을 저한테 그렇게 당연하듯 떠넘기세요? 제가 10살이는 버티라면 버티겠는데 애를 하나 더 키우라는 건 못하겠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저더러 아주버님이 아이를 키우라니. 어찌 되든 아주버님이 데려왔으면 아주버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너 무슨 말을 그렇게 못됐게 해? 싫으면 우리 집 며느리 안 하면 그만이야. 내가 떠넘기는 걸로 보여? 장손을 키우는 게 떠넘겨서 될 일로 보이니? 그리고 우리 장남이 뭐가 어때서?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우리 아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사업 자금이라잖니. 그냥 두면 될 걸 왜 들쑤시고 난리야? 아이고, 돈 빌려줬다고 유세하는 거냐? 어?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빚쟁이처럼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어? 집에 오랜만에 온 애 여독을 못 풀게 하고 쫓아보내듯이 한 게 누군데? 그러면 아주버님이 잘했다는 말이에요? 아니, 어느 집구석이 매번 돈만 가져가서 도망치는 자식을 가만히 내버려둬요. 우리 집 같으면 두드려 패서라도 인간 만들 거예요.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주면 안 되죠. 그건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매번 장남. 어머니한테 장남이 중요하듯이 저한테는 제 아이들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아이 맡길 생각 조금도 하지 마세요. 저는 맡을 생각도 없고 맡을 이유도 없어요. 여보, 그만 좀 해. 애 하나 봐주는 거 가지고 왜 이 난리야? 형님애건 누구애건 일단 우리 집안 아이야. 당신이 봐줄 이유는 충분하고도 넘쳐. 솔직히 애들 키우는 김에 하나 더 키운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없잖아. 네 눈에는 육아가 그렇게 쉬워 보였어? 하긴 밤낮 안 가리고 애 울 때도 손가락 까딱 안 턴 당신이 뭘 알겠어? 난 돌아서면 밥 줄 생각에 놀아줄 생각에 넘치는 빨래 걱정, 집안일 걱정이 태산이야. 당신이 이 중에 하나라도 관심 있어 본 게 있어? 매번 쥐꼬리만한 월급 가져오면서 돈 번다는 이유로 나한테 애 다 맡겨놨으니 저 갓난쟁이는 밤낮 없이 돌봐야 해. 그러면 네가 볼래? 네가 애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다 할래? 당신이 할 것 같으면 나도 거절 안 할게. 근데 당신 안 할 거잖아. 아니, 못 할 거잖아. 어차피 일한다는 핑계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집에는 오지도 못하는 주제에 네가 애 보냐? 내가 애 보지. 그러면 나한테 최소한 어떻게 할지 물어라도 봐야지. 당신은 항상 그래. 바뀐 게 단 하나도 없어. 아주버님한테 돈 뜯길 때도 나한테 아무 말 없이 그 큰 돈 턱턱 빌려주더니 이번에도 나한테 말도 없이 애 맡기려고 하는 그 생각이 완전히 글러먹었다고. 남편에게 지금껏 쌓아온 모든 걸 내뱉고 났더니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제 폭주를 지켜보던 시모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란 눈치였고 남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내친 김에 질러버렸어요. 나 이런 식으로는 절대 같이 못 살아. 당신은 나한테 실망만을 안겨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이 친 사고 아주버님이 친 사고 감당하지 못해. 가족이라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들이라면 차라리 가족 안 하는 게 낫겠어. 그냥 우리 헤어지자. 야, 너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마. 생각을 하라고. 헤어진다고 해서 네가 잘 살 것 같아? 너 지금 아무것도 없는 여자야.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위자료도 못 가져가겠지. 나는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 잘못한 게 왜 없어? 당신이 나 몰래 그 큰 돈 빌려준 게 이미 잘못한 거야. 그리고 어머님이 나한테 그 아이 맡으라고 한 것도 잘못한 거고. 내 걱정하지 말고 당신 걱정이나 해. 나는 이혼하면 당장 차용증으로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빌린 돈부터 받아낼 거니까. 확 소리치고 밖으로 나왔는데 바람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 한겨울에 고래고래 고함 지르느라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그리고 애 둘을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저녁에 애를 데리고 올까봐 겁났거든요. 그러면 또 얼떨결에 애를 맡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집에서 나오고 저는 남편에게 우편으로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나는 절대 이혼 안 해줄 거야.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혼하지 말자 하는 건데? 이혼하더라도 내가 원해서 해야지. 이런 거 나는 허락 못해. 그러니까 당장 집으로 돌아와. 지금 오면 당신이 어머니하고 나한테 한 그 일들 눈 감고 넘어가 줄 수 있어. 지금 안 오면 안 봐줄 거야? 당신이 뭘 봐줘? 나는 돌아갈 생각 전혀 없어. 이혼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그러면 난 이혼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혼한다고 당신이 뭘 어떻게 할 건데? 일 안 하면 애들 못 데리고 가는 거 알지? 그래, 그래서 직장 구하는 중이야.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문제없는 직장 구할 테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당신 걱정이나 해. 소송하면 당신이 나한테 좋아할 게 하나둘이 아닐 테니까. 아니, 애 하나 맡아달라는 게 이혼까지 할 문제야? 이해가 안 되잖아. 애 둘 키우면서 하나 더 키운들 무슨 문제냐고. 문제 당연히 있지. 지금 애 둘 키우는데도 내가 이미 한계거든. 셋이나 키우라고? 내 자식도 아닌 아이를? 내가 왜 네 잘난 형님이 싼 똥 치우고 살아야 하는데? 만약에 아주버님이 잘못되어서 애 봐줄 사람이 없다면 내가 돌볼 수도 있었겠지. 나도 그렇게 마음 모진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이건 뭐야? 돈은 있는 대로 다 사기쳐서 뜯어가는 놈이 이번엔 애 볼모로 돈 또 등쳐먹어 놓고는 애는 애대로 나한테 맡긴다고? 안 되지. 난 그건 절대로 못 해줘. 그러니까 당신이랑 나 사이에 더 이상 타협점은 없어. 알겠어? 결국 남편은 단호한 제 말에 별다른 대꾸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친정으로 시모가 찾아왔더라고요. 그 애를 데리고요. 넌 어떻게 책임감이 그렇게 없어? 애는 끝까지 봐줘야지. 아직 너희 이혼한 사이도 아닌데 집까지 나가서 이렇게 찾아오게 만들고. 사돈댁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참 웃기지도 않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우리 부모님 내에서 저희 시댁은 평판은 제로인데 말이죠. 시모는 그렇게 말하며 애를 또 저한테 넘기려 하더군요. 미쳤어요? 저희 이혼 사유가 그 애 때문인데 왜 제가 그 애를 맡아요? 데리고 가시고요. 애가 아무리 봐도 아주버님이랑 안 닮은 것 같은데 그것부터 의심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애 낳았다면 몰라도 이미 이혼하고 한참 지났는데 아주버님 애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제 말에 시모가 흠칫 놀란 얼굴을 하더라고요. 하긴 자기도 장남한테 그만큼 당했으니 이제는 장남의 수법을 알 때도 됐겠죠. 저는 처음부터 의심하던 것을 말했을 뿐이었고 처음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건 시모였죠. 시모는 제 말에 다른 반박도 없이 황급히 애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상관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저한테서 꺼져줬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죠. 그 모양을 보던 저희 친정어머니는 시모가 나가고 나서는 소금까지 뿌릴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나중에 다 치우긴 했지만요. 친정 부모님은 시모의 그 모습을 보고는 이혼 잘 생각했다고 아예 격려를 해주었죠. 그리고 남편이 이혼 서류를 끌어안고 작성해주지 않고 시간만 끄는 동안 부모님의 육아 도움으로 공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이혼 직전에 직장을 가지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저에게는 좋은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을 때 시댁은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아이가 아주버님과 닮지 않았다는 말에 시모는 그 길로 가족 확인 검사를 했나 보더라고요. 친자 확인을 하려니 아주버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가족 확인을 했는데 전혀 다른 핏줄이었던 거죠. 혈연 관계가 1도 없는. 결국 띵받은 시모는 돈을 갖고 날라도 찾지 않았던 아주버님을 애가타게 찾으며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쉽게 찾을 수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자 아예 대상을 바꿨더라고요. 애를 맡긴 3번째 맏며느리를 찾아가기로 한 거죠. 그쪽은 생각보다 쉽게 찾았다고 해요. 그런데 거긴 거기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시부모가 겨우 맏며느리 찾아서 애 돌려주면서 아들한테서 받아간 1,000만 원을 달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맏며느리가 도리어 열받아서 소리치며 무슨 돈이냐며 이혼 위자료나 내놓으라며 난리를 쳤다더군요. 알고 보니 그 아이는 맏며느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는데 아주버님이 그 애 데리고
우리 집 가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며 그 돈 받아서 위자료로 주겠다고 했나 봐요. 그렇게 애를 맡겼는데 애도 남자도 돌아오지 않아 애가 탔나 보더라고요. 그렇다고 시댁 가서 애를 데려올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어차피 돈을 받아갔으니 자기도 한통 속으로 몰릴 것 같고.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시부모가 직접 왔으니 차라리 잘 됐다 싶은 거죠. 애도 돌려받고 도망간 아주버님 대신에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대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세 번째 맏며느리와 그 맏며느리의 무서운 남자친구 때문에 시부모님은 결국 위자료에다가 애까지 납치했다는 이유로 돈을 더 뜯어내 갔다더군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참 조금 있으면 그 집과 인연을 끊을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이혼 진행 중이 아니었으면 저 꼴을 당하며 스트레스까지 받았을 것이고 결국에는 뒤치다꺼리해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남편도 아주버님이 친 사고 때문에 곤란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당신 엄마가 빌려준 돈 빨리 갚아줄래? 5천만 원 빌려가서 2천만 원 갚았으니까 3천만 원은 돌려줘야지. 갑자기 진짜 빚쟁이처럼 굴 거야? 당신도 알잖아. 나 돈 없어. 어차피 버는 것도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날 팔아서 가지고 가, 응? 그게 더 빠르겠다.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냥 대출해. 아주버님한테는 대출도 잘해주더니. 왜? 장모한테 빌린 건 대출하기가 싫어? 그런 거 아니야. 대출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 그러면 이거 없던 걸로 하고 당신 살고 있는 우리 신혼집 나한테 줄래? 어차피 그 집 비싸지도 않잖아. 당신이 엄마한테 빌린 돈, 우리 재산 분할금, 위자료 다 합치면 집 금액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어때? 그럼 난 어디서 살라고? 시댁에 가서 살든 방을 빌려서 살든 나야 상관없는 일이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어떡할래? 그 돈 빨리 갚을래? 아니면 이혼 소송 때 집 가져올까? 결국 시댁에 가는 건 싫었는지 남편은 대출받아서 제게 돈을 갚아줬어요. 저는 그걸 엄마에게 줬는데 엄마는 그거랑 저번에 시모에게 받았던 2천만 원을 같이 주면서 이번에 이혼하고 받게 되는 돈이랑 합쳐서 새 집을 얻으라고 하더라고요. 모자라면 엄마 아버지가 더 지원해 주겠다고요. 친정 부모님께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이혼이 완료되고 저는 아이들을 둘 다 데려올 수 있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아이는 친정 부모님이 봐주는 생활을 하다 보니 매번 도움을 주는 부모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비싼 일식 횟집을 예약했어요. 두 분께 드릴 선물까지 모두 산 상태였죠. 그날은 약속 시간 전 제가 너무 일찍 도착했어요. 부모님은 아이들을 픽업해서 같이 오기로 해서 저부터 들어가서 앉아 있기로 했거든요. 그날따라 일에 찌들어서 그런지 옷이며 화장이 그리 잘 받지 않아서 좀 찌들어 보였지만 그래도 잘 보일 사람 없다는 생각에 별 생각 없이 횟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약 시간보다 너무 일찍 와서 들어가기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게 밖으로 누군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전시모였어요. 이혼 후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는데 여기서 만날 줄이야. 그런데 전시모는 그 횟집 직원 앞치마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일을 하고 있나 싶었는데 전시모가 저를 발견하고는 한껏 비웃음을 띠면서 저한테 다가오더니 그러더군요. 너 여기 구인 광고 보고 왔니? 그래, 이혼하고 나가보니 살기 어렵지? 할 줄 아는 거 없는 네가 뭘 하겠어? 이런 데서 설거지라도 해야지. 안 그래? 근데 너 여기서 일 못할 거야. 내가 너 일 못하게 막을 거거든. 너 때문에 우리 집 풍비박산 난 거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려서 잠이 안 와. 제대로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제 몰골이 그러한 탓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노상해서 매도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저도 그런 소리 듣고 참을 사람도 아니었고요. 죄송한데 제가 왜 그 집을 난장판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원래부터 그 집안이 난장판이었는데 저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 이제 그만두세요. 이제 저희 남남이에요.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그쪽 일은 그쪽 일이라고요. 책임 전가가 아니라 실제로 너한테 책임이 있지.
네가 우리 장남을 그렇게 몰아가지만 않았어도 걔가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고.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지금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 줄 아니? 둘째는 위자료에 대출금 갚느라고 빚에 허덕이면서 투잡까지 뛰느라 몸이 완전히 다 상했어. 그 집 하나 살려보려고 그러는데 집에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온다지. 이게 네 탓이 아니면 누구 탓이야? 이혼하려면 조용히 할 것이지 아주 사람을 골수까지 빼먹어? 아주 덮어놓고 제 탓을 하는데 웃기지도 않더군요. 제 자식 잘못은 싹 덮어놓고 무고한 사람을 몰고 가다니. 참 여전히 기분 나쁜 사람이었어요.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골수까지 빼먹은 사람 저 말하는 거 맞아요? 그 집 장남 말하는 거 아니고요. 참 이 상황까지 돼서도 그 장남 사랑은 여전하시네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그 집에서 지금 벌어진 일들은 모두 당신들이 다 자초한 일이에요. 솔직히 저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매번 당해야 했던 입장이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혼까지 다 한 마당에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들어야 하죠? 너 여기 온 김에 내가 다 까발리고 너 여기서 일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왜? 너처럼 배은망덕하고 싹수 없는 년은 어딜 가서도 일 못해. 알아들어? 우리 장남은 지금 감옥에서 마음고생하며 힘들게 살고 있는데 네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아? 난 절대 그렇게 못해줘. 네 인생도 우리 장남처럼 힘들게 만들어줄 거다. 이야기는 들었었어요. 아주버님이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요. 있지도 않은 사업하겠답시고 여기저기 투자금 받아서 나르고 뭐 그런 식으로 사기쳐서 들어간 거더라고요. 딱 자기 인생 그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진짜 감옥에 간 거죠. 그러게 처음부터 그런 버릇 성격을 고쳐줬어야 이런 꼴을 보지 않았을 텐데 장남을 그렇게 키운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시부모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남 탓하면서 그걸 하소연할 필요가 있어요? 고칠 기회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희 부모님과 아이들이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멀리서 제가 누군가와 싸우고 있어서 놀라서 불이 나게 뛰어왔나 보더라고요. 애들이 놀랄까봐 아버지와 딸들은 먼저 가게 안으로 들여보내기로 했어요. 아버지, 애들 데리고 들어가요. 내 이름 대고 예약했다고 하면 알아서 안내해 줄 거예요. 저의 그 말에 시모 눈이 땡그랗게 커지더라고요. 그렇겠죠. 구인 광고 보고 왔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제가 예약을 했다니 놀란 모양이었어요. 억울하고 열받는 거 알겠는데요. 그거 전부 다 가족들이 그렇게 만든 거 알고 계시죠? 부모가 돼서 엇나가는 아들 바르게 잡아주지 못하는 거, 그것도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엇나가는 아들 때문에 다른 아들과 가족들이 불행해지는 걸 보고만 있는 것도 문제고요. 가족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일으킨 사건 사고를 처리하러 다녀야 하는 사람의 기분도 모르면서 어떻게든 장남만 생각하는 그 모습에 질려서 이혼한 거예요. 제가 왜 이혼했겠어요? 아직도 제가 애 보기 싫어서 이혼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들 그런 모습에 답이 안 나와서 이혼한 거예요. 저도 남이 싼 똥이나 평생 치우면서 살까봐 그랬어요. 보세요. 열심히 치우고 계시잖아요. 안 그래요? 제 말에 전 시모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뭐라고 내뱉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전만큼 당당하게 나오지 못하는 건 제가 여기 예약 손님이라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하기 전에 이미 공기업 취직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일하러 올 필요도 없고요. 오늘은 고생하신 저희 친정 부모님 모시고 맛있는 식사에 선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밥맛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결국 아무 말 못하고 부들부들 떠는 아줌마를 내버려두고 저는 가게 안으로 돌아왔어요. 미리 시켜놓은 대로 제일 비싼 코스 요리를 먹고 있으니 전 시모 눈에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게다가 음식을 서빙하는 것도 아주 불성실하고 불친절하게 하고요. 결국 저는 중간에 사장님을 불러서 저희 테이블은 서빙하는 사람을 다른 분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어요. 사장님이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사과하더니 결국 밖에서 시모가 혼나고 있더군요. 왜 손님한테 그렇게 잡아 죽일 것 같은 얼굴을 하느냐고요. 혼나면서도 저를 흘깃 쳐다보는 시모를 보니 여전히 바뀌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뒤로는 그 횟집에서
더 이상 시모를 볼 수 없었어요. 아마 그 뒤로 잘렸거나 본인이 그만뒀겠죠. 결국 마지막까지 제 탓만 하던 아줌마라서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빠져나온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꼴 보며 오래 살았을 리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혼을 겪으면서 생각한 건 생각보다 결혼이란 건 각자의 가족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을 생각하는 젊은 분들에게는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 부모님들이 상대방 부모님과 집안 분위기를 신경 쓰는지 당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잘 알아보지 못하고 또는 별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결혼을 생각했다가는 이렇게 피보는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제 결혼 때 신경을 쓰긴 했지만 그때는 아주버님의 그런 행각들을 모두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만약 알아볼 수 있다면 최대한 상세히 알아보고 결혼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최대한 거리를 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까우면 저처럼 이용당할 수 있거든요. 저의 결혼 생활에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게 흠이긴 하지만 저의 경험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는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곳과는 멀리 떨어진 채 자유롭게 잘 살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애 둘을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편하기보다는 힘들고 평온하기보다는 전쟁 같은 날들이 더 많죠. 그렇지만 확실한 건 다른 사람이 친 사고로 제가 고통받는 일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죠. 글을 쓰다 보니 참 저도 대단한 집에 있었다 싶네요. 글 읽으면서 답답하게 느끼셨다면 안심하세요. 저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요. 전 시댁 식구들은 본인들 스스로 판 무덤에 여전히 스스로 눕기 일보 직전이지만요. 생각보다 글이 길어졌네요. 시간 내에 읽어주신 분들에게 작은 재미, 작은 도움,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래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